머리가 끊겨진 것 같은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맷돌처럼 둥그런 크게 되면 뭐 2톤까지도 자란다고 하는데 시속 4km 속도로 헤엄칠 수가 있습니다.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오리너구리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전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받게 되면 정말 큰 효과를 낼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에서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정종우 교수입니다. 오리 너구리를 보게 되면 부리와 물갈퀴가 있어서 오리처럼 생겼고요. 또 몸에 털이 있기 때문에 좀 너구리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 너구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털이 있기 때문에 포유류에 속합니다. 포유류가 크게 세 그룹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리 너구리라든지 바늘 두더지와 같이 알을 낳는 단공류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가장 원시적인 포유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코알라나 캥거루와 같이 태반이 덜 발달되어 있고 새끼를 육안항에서 키우는 유대류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의 포유류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태반 포유류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사람도 여기에 이제 속하는 동물이죠. 오리너구리는 그래서 사실 오리와 같은 조류가 아니라 오리와 같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리너구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지구상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어쨌거나 이 자연의 어떤 환경 변화에 살아남은 애들이 되겠죠. 오리너구리와 같은 바늘 두더지와 같은 단공류는 사실 포유류 중에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리너구리가 분포하는 곳이 호주의 동부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환경, 즉 뭐 먹이라든지 포식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오리너구리를 딴 곳에서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뭐 다른 곳에서 존재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곳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라지게 되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곳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너구리는 특히 이제 수컷 오리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에 보통 독이 있어서 찔리면 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져가지고 거기에 찔리는 일이 없도록 경고를 하고 있죠. 수컷들이 이걸 갖고 있는 이유는 짝짓기 시즌이 되면은 다른 수컷과의 경쟁에 이 가시를 이용해서 수컷들끼리 암컷을 두고 다투는 데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암컷들을 두고 수컷들이 경쟁하는 경우가 포유류에 많습니다. 사자들도 막 싸우기도 하고 수컷끼리, 아니면 양들이 막 뿔을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데 수컷들이 갖고 있는 가시에 있는 독을 이용하죠. 물론 상대방을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센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부리에는 상어도 그렇고 오리너구리도 그런데요. 상어는 얼굴 부위에, 그다음 오리너구리는 이 부리 부위에서 전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의 부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탁한 물 같은 경우에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작동 안 하잖아요. 그리고 물속에서는 후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저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생물들은 미세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죠. 물속에 사는 생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전기 신호를 찾아내 가지고 먹이를 잡을 때 이용합니다. 오리너구리의 부리에는 그런 어떤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기뱀장어는 전기세포라고 하는 되게 특수한 세포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근육세포의 일종입니다. 근육세포들의 일종이고 그 전기세포들이 쭉 직렬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몸의 뒤쪽 부분에. 보통 우리 근육을 움직일 때 신경이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운동신경이요. 그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세포에 신호를 주게 되면 그 전기세포들이 이제 자기들이 미세한 전류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들은 근육세포든 신경이든 탈분극이라고 하는 또는 활동전이라고 하는 미세한 전이차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전이들을 직렬로 연결해서 굉장히 높은 전압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을 만들어서 먹이를 기절시킨다든지 자기를 공격한 포식자를 격퇴한다든지 하는데 이용하게 되죠. 전기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신이 낸 전류에 자신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피부와 지방이 있어가지고요. 보통 두꺼운 피부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침투한 전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쏜 전기라든지 아니면 동일한 종의 어떤 다른 개체가 자기에게 쏘는 어떤 전기에 대해서는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경이나 근육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받게 되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기관들이거든요. 우리가 감전을 당했을 때 막 사람이 막 떨리잖아요. 근육이. 이게 다 전기 신호가 외부에 들어온 전기에 의해서 교란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 근육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절연되어 있어서 전기 충격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가 알려진 게 비교적 최신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특히
특히 아마존에 있는 전기 뱀장어들이 모여가지고 물고기 떼들이 있잖아요. 혼자 가게 되면은 물고기 떼에서 이렇게 물고기한테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잡을 수 있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물고기 떼를 둘러싸가지고 단체로 전기 충격을 주게 되면 도망도 못 가니까 더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고, 그런 데서 이제 협동 사냥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육상동물 중에서도 이렇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사실 육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는 전기를 통하지 않죠. 직접 맞닿아서 전기를 통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냥 전기를 딱 만질 때 하고 물에 있는 전기를 만지게 되면, 물에 젖은 상태의 전기를 맞으면 훨씬 더 강한 전류가 몸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큰 효과를 낼 수 있죠. 근데 이제 육상에 있는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건조한 육상이다 보니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전기 노래기라든지 전기 도마뱀 같은 애들이 알려져 있어요. 물속에 있는 동물들만큼 높은 전압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뭐 상대를 기절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놀라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발전기를 만드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전기 뱀장어들을 보게 되면요, 높은 전압을 아주 짧게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높은 전압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전하라고 불리죠. 이 전하를 크게 만들 수는 없어요. 아주 짧게 높은 전압을 해서 뭐 기절시키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전압을 우리가 발전할 만큼 지속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통합니다. 급격하게 높은 전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이제 전기 뱀장어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전기 뱀장어도 자기가 지속적으로 높은 전압을 오랫동안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똑똑하잖아요. 적당히 막 건드려가지고 전기를 다 소모시킨 다음에 걔들을 또 잡을 수도 있겠죠. 꼭 이걸 가졌다고 해서 만능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든지 이 진화에서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 하나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기 뱀장어가 전기 기관을 갖게 됐다는 것은 그들의 현재 살고 있는 방식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그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개복치를 아마 보시게 되면은 좀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몸이 굉장히 크죠. 크게 되면 뭐 2톤까지도 자란다고 하는데, 몸이 크고 납작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끊겨진 것 같은 느낌이죠. 꼬리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꼬리 지느러미는 없고, 등 쪽에 등 지느러미와 아래쪽에 뒷 지느러미 두 개만 있고, 가슴 지느러미가 퇴화했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생김새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복치인지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개복치의 학명이 몰라인데요. 이 몰라의 그 몰라는 라틴어로 맷돌을 뜻한다고 합니다. 둥그런 돌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맷돌처럼 둥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불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에가 없다고 해서 부력이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개복치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 아래 젤라틴, 가볍고 이런 성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몸 자체가 부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피가 커지게 되면 부력이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상어나 가오리처럼 간에 지방이 굉장히 많이 껴 있어요.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몸 전체의 부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굳이 불에가 없어도 물에 뜰 수 있고요. 사실 불에 없이도 물에 잘 뜨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골 어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불에가 없죠. 연골 어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어나 가오리 같은 경우는 헤엄을 치게 되면은 계속 뜨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복치도 역시 계속 움직이면은 몸을 뜰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불에가 없는 다른 물고기로는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부력 조절이 잘못되면 갑자기 그 수면까지 떠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룹들은 이제 불에가 없고 바닥에 누워 있는 그런 이런 넙치나 그다음에 가자미 같은 애들도 불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어라든지 참치, 청새치 같이 아주 빠르게 계속 헤엄치는 애들도 역시 불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복치가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속 4km 그 이상 되는 속도로 헤엄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빠르게 헤엄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느리게 헤엄칠 것 같지만 생각보단 빠릅니다. 그런 속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옆에 있는 개복치가 부딪혀 죽으면 따라 죽는다든지 그런 속설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개복치는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개복치는 수족관에서 키우기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민한 성격 때문에 수족관에 있으면 오래 살지는 못한대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개복치가 굉장히 유리 멘탈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복치는 분류학적으로 복어,
목에 속합니다. 얼핏 보면 복어처럼 안 생겼는데 그 개복치의 복치가 복어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잘 보면 복어랑 비슷한 모양도 있어요. 일단 복어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몸이 달걀 모양입니다. 복어들이 좀 동그랗게 생겼고, 뭐 개복치도 옆에서 보니까 좀 약간 둥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납작하고 비늘이 없습니다. 또 머리 뒤쪽으로 아가미 구멍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물고기들 아가미 구멍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개복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그마한 아가미 구멍이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라든지 배 지느러미 이런 부분들이 퇴화한 것들도 복어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복어의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자 계통학적 분석에 따라도 개복치는 복어목에 속하고 한 과를 구성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어의 독은요, 사실 복어가 만든 독이 아니라요, 복어에 공생하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입니다. 신경계의 독성을 나타내는 독이고요. 우리가 복어의 내장을 제거하고 먹는 이유가 보통 그 세균들이 내장에 같이 공생해서 삽니다. 복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독에 내성을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았어요. 서로 공생하는 거죠. 이 세균들은 복어의 몸에 살아서 좋고, 복어는 이 세균들 덕분에 보호받아서 좋고, 서로 상리 공생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어 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균에 노출되지 않은 양식 복어들은 내장에도 독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복치의 여러 행동 중에 하나가 몸을 이렇게 바다 표면에 눕혀놓고 마치 일광욕하는 형태로 누워있는 행동들이 많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좋아하니까, 일광욕을 좋아하니까 선피시다, 거기서 기원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개복치 모양을 얼핏 보게 되면 몸이 동그랗잖아요. 뒤쪽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햇빛을 그릴 때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톱니처럼 그리는데 그거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피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개복치의 영어명 중에 하나가 헤드피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머리만 가진 고기다. 실제로 다른 물고기 머리를 탁 쳐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복치의 새끼 때는 꼬리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게 진행하면서 꼬리 지느러미가 사라져요. 사람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땐 꼬리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수정란에서 개체 성체가 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 중에 우리 몸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개복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꼬리가 사라지고 가슴 지느러미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발생이 진행돼요. 그렇게 성체가 되면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아마 이제 수족관 같은 데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개구리라든지 도롱뇽이 속한 그룹이 양서류인데요. 멕시코에 사는 도롱뇽 중에 엑소로트리라고 부르는 도롱뇽이 있습니다. 이 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구리를 보게 되면은 알에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올챙이는 아가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체 개구리가 되면 폐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양서류 대부분 이런 생활사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엑소로트리라고 하는 애들은 아가미를 여전히 성체가 돼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사람 얼굴처럼 생기고 아가미도 옆으로 뻗어나와서 되게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엑소로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재생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팔, 다리라든지 이게 떨어져도 다시 생기고, 척추라든지 심장과 뇌의 일부가 없어져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 재생 능력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다 이 엑소로트입니다. 우파루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근해에 사는 해파리 일종이 불멸의 해파리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해파리와 같은 자포동물은 크게 생활사가 두 시기가 돼 있어요. 해파리는 예를 들어 이제 폴립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요. 처음에 해파리가 알에서 부화하게 되면 얘들이 고착합니다. 이렇게 땅에 붙어가지고 마치 접시가 쌓이듯이 이렇게 생기는 단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폴립이라고 하는데, 이 폴립에서 맨 위에 것이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떨어져 나와서 자라면 해파리가 돼요. 폴립에서 이 해파리 형태가 되는데, 보통 이제 폴립에서 해파리가 되고, 해파리가 다시 알을 낳고 수정을 하게 되면 폴립으로 돌아가요. 해파리는 늙어서 죽으면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일본에 있는 그 불멸의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해파리가 됐다가 다시 거꾸로 폴립이 되는 형식으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다시 어려지는 거죠. 우리로 치면요. 어른이 됐다가 다시 어린이가 되는 이런 시기를 자기가 겪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특징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불멸의 해파리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나이가 들면은 다시 어려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곰이라고 하는, 가끔 신문 같은 데서 나오는데요. 이 물곰은 매우 작습니다. 바닷물이라든지 민물에 사는 거고요. 민물 같은 데서 얘들을 떠서 보게 되면 마치 다리가 8개가 달려있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다 해서 우리가 완보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완보동물은 굉장히 흔하거든요, 주변에. 근데 이 완보동물이 정말
놀라운 게 완보동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다 건조해지면요, 자기 몸의 수분을 90% 이상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약간 먼지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 굉장히 주변 환경에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온도를 거의 한 영하 한 100도 밑으로 내려도 죽지 않고요, 물을 끓여도 얘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강력한 방사선을 쬐도 죽지 않아요. 생존력의 만렙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극한의 환경에 살 수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보동물이 어떻게 그렇게 극한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생물학자들도 있어요. 완보동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절지동물, 즉 곤충이라든지 갑각류와 근형관계에 있는 동물입니다. 절지동물, 갑각류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 유전자들이 좀 많이 다르죠. 완보동물도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콘이요, 지금 밝혀진 건 없죠. 사실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건 없는데, 아마 옛날에 유니콘이라고 신화 같은데, 고대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라든지 여러 그 고대 신화 전설에서 이 유니콘들이 등장합니다. 유니콘 하면 뭐 굉장히 순결한 사람을 좋아하는 어떤 그 약간 성수 같은 이미지로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동물들을 보고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이었고, 나중에 유니콘이 실존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될 수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듀공이나 매너티 같은 포유동물들이 있거든요. 바다에 사는 바다소 종류들인데요. 얘들을 인어로 사람들이 얼핏 보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옛날에 인어로 착각한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코뿔소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 유니콘처럼 생겼죠. 물론 생긴 건 다릅니다. 유니콘은 말 모양이 지만 코뿔소는 좀 덩치가 더 크고 그러는데, 코끝에 이렇게 뿔이 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 코뿔소를 본 사람들이 그걸 기록을 할 때, 코에 뿔이 나 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유니콘을 떠올릴 수가 있죠. 유니콘이 실존해 있구나.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일각고래라고 하는 그 고래가 있습니다. 일각고래라고 해서 수컷 고래 이빨이 길어져서 마치 뿔처럼 되어 있는 고래가 있는데요, 일각고래 뿔을 잘라가지고 이걸 유니콘 뿔이라고 팔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옛날 과거에. 그래서 유니콘이 있었네, 실제로 유니콘은 보지 못했지만 유니콘 뿔을 막 팔고 그러니까 유니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뭐 이런 동물들에 대한 오해, 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들 통해서 유니콘 전설들이 발달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